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12월 10일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서두르지 마라 이런 뉘앙스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쪽에는 약간 부정적이었습니다. 나스닥 바이오 종목들 어제 반응한 걸 보면은 나스닥은 전체 지수는 약간 떴는데 상승했는데 바이오 지수는 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인하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우리가 뉘앙스로 읽을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금리는 내리막이다라고 보는 거죠. 한 번에 계속해서 뭐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냥 보합 수준에서 추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바이오를 아직까지는 세게 밀어준다 이렇게 보기는 약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바이오 쪽에 금리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금리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는 금리가 떨어질 때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금리 인하보다도 그 개별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바이오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금리가 지금처럼 높은 수준에 있을 때는 금리가 떨어지면서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는 없습니다. 금리가 한 1% 떨어질 때 전체 지수 상으로는 한 15% 정도 바이오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그 상승률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번에 금리가 추가적으로 하락한 건 0.25%입니다. 그런데 임상과 관련해서는 개별 기업의 임상들은 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임상 이상의 어떤 기업이 성공을 했다. 그러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2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주식이 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상으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미충족 수요가 매우 크고 남들이 잘 신약을 개발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임상 이상에서 그렇다 그러면 그 기업의 주가는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금리도 중요하지만 주가에 영향을 더욱더 크게 미치는 요인은 바로 기업들의 임상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2월 달에 인하될 확률이 90%에서 50%로 떨어졌다고 해서 바이오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금리 흐름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이오는 기회를 잡을 것이다. 그 기회라는 것은 임상 결과입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기술 트렌드, 어떤 트렌드가 중요하느냐. 최근에 10월 달에 학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암 학회들이 있었는데 글로벌 암 학회, 유럽 종양 학회, 큰 학회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가장 각광을 받았던 그런 트렌드는 바로 ADC입니다. ADC가 항체에다가 약물을 결합한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링커가 있고요. 타겟을 잡아서 기존에 내성이 있는 암이라든가 아니면 전혀 치료제가 나오지 못한 그런 영역을 공략을 한다든가. 두 번째는 페이로드 쪽입니다. 이 페이로드가 대부분 기존에는 토포1I라는 페이로드를 50% 이상 다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포1 페이로드에 만약에 내성이 생긴다 그러면 속수무책이 되겠죠. NO2라는 이 ADC의 붐을 일으킨 블록버스터죠. 이 항암제도 이 ADC도 포1 억제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NO2가 굉장히 많이 치료제로 팔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성이 생긴 환자들은 더 이상 치료할 치료제가 없는 거죠. 포1 페이로드의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페이로드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다. 앞으로 발전할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따라서 기존에 ADC에 그러면 끝났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항체, 새로운 페이로드를 찾아서 계속해서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 이번에는 그렇게 정교화되고 정밀화되고 있는 ADC의 발전상을 에스모라든가 아니면 글로벌 암학회 이런 데서도 알 수가 있었고요. 이 ADC가 주요한 그런 모달리티로서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ADC 그리고 또 이중항체. 이중항체는 두 개의 타겟과 결합합니다. 기존에는 한 개 타겟에 결합하는 그 단일 항체
대비해서 조금 더 높은 치료 효과 그리고 특이성이 강한 그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많이 연구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중 항체도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PD-1이라는 면역 항암제 역할을 했던 그 부분하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VEGF라든가 아니면 IL-2라든가 이중 항체에 대한 관심들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응증으로서는 여전히 암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이제 뜨거운 상황이고요. 환자의 편리성을 높이고 근육 손실을 막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요. 마취 치료제 역시 한미약품입니다. 마취 치료제는 F2, F3와 관련한 치료제 2개가 현재 글로벌리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F4 마취라는 그런 질병이 더욱더 진행된 그런 환자들인 F4 단계, 이 F4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F2, F3의 연구 개발이 상당히 몰려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M&A를 통해서 빅파마들이 이 F4 쪽을 계속 진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이중 항체, 이중 융합 단백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구나. 그리고 이중 항체뿐만이 아니라 다중 항체에 대한 관심도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핵심적인 모달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모달리티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TPD입니다. 단백질 분해제. 연구 개발이 꽤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죠. 그런데 임상 단계에서 썩 좋은 결과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세포 안에 암세포가 됐건 아니면 자가 면역 치료제를 만든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세포 안에 있는 특정한 단백질을 아예 분해해서 없애는 그런 기전이 바로 TPD입니다. 이 TPD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을 아예 근본적으로 없애기 때문에 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많이 모았었고요. 최근에는 다양한 단백질을 타겟을 골라서 여러 질병들을 공략하고 있는 연구 개발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일단 오름 테라퓨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전자 치료제를 융합한 예를 들어서 미국의 나스닥 바이오텍이죠. 사나 같은 기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글로벌 아주 유일무이한 그런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 피부세포를 띄어서 줄기세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역분화를 시켜서 줄기세포를 만듭니다. 성체 다 큰 세포를 어린 세포, 어느 세포로도 분화할 수 있는 아주 어린 세포인 줄기세포로 만듭니다. 그리고서는 유전자 조작을 하죠. 세포를 다시 환자의 몸속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환자의 몸속에 다른 사람의 세포가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면역계, T세포라든가 NK세포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속에 다른 사람의 세포를 넣었을 때 공격을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유전자를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T를 내지 않기 위해서 T세포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바로 특정한 유전자, 주조직 적합성 1, 2라는 그런 단백질을 아예 그 세포 표면에서 없애버리는 그런 작용도 하고요. 또 NK세포에 걸리지 않도록 나를 잡아먹지 마세요 라는 CD47 단백질을 세포 표면에 많이 발현을 하도록 만드는 유전자도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없애거나 아니면 유전자를 도입을 해서 우리 몸 안에서 면역을 일으키지 않는 즉 저면역 세포 치료제를 만들어서 제1형 당뇨병 치료제 그러니까 췌장세포가 망가져서 더 이상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췌장세포를 만드는 겁니다. 내년에 임상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제가 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냐면 그런 치료제의 가능성들이 나오면서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가 다시 한번 각광을 받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TPD 그 다음에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되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임상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나스닥 기업에 관심을 갖고 직접 투자도 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3분기 주요한 큰 기업들의 실적을 본다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이 상당히 괜찮죠. 환율 효과가 받쳐주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4공장 풀가동, 그다음에 5공장 캐파 증설 효과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수주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까지 무난하게 실적이 상승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판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작년 대비해서 비용의 효율화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전히 환율 효과도 누리고 있는 상황이죠. 한미약품하고 유한양행은 실적이 조금씩들 안 좋은데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까지 들어왔던 마일스톤이 올해 3분기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단절 현상이 생겼고요. 앞으로는 마일스톤이 아니라 라스크루즈의 매출액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분기 2달밖에 안 남았죠. 이 2달 사이에 리브리반트 SC 제형에 대한 미국 승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매출액의 라스크루즈 매출액의 80%가 미국입니다. 유럽에서는 리브리반트 SC 제형, 피아주사 제형이 승인이 되었는데 미국에서는 안 됐죠. 그리고 리브리반트 라스크루즈 병용 전체 생존 기간 발표가 아직 안 되었죠. 끌면 클수록 이제 긍정적인데요. 이 데이터가 나오면서 전체 맥라자, 즉 라스크루즈의 매출액 상승 속도가 더 가팔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미약품은 API 즉 원료 의약품의 매출이 좀 줄었어요. 북경은 양호했는데 API 매출이 조금 줄면서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이제 못 미쳤다. 그러나 올해 남은 2달 동안 그리고 내년 초 이렇게 계속해서 이슈들이 있죠. 특히 비만 치료제 1731 UCN2 유사체라는 근육을 오히려 키우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임상 일상에 대한 데이터 조금이라도 나온다 그러면 아마 빅파마들이 달려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 중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중요한 이슈들이 있다라는 점 한미약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K 바이오팜도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세노바메이트 2분기 매출액이 상당히 좋았죠. 3분기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가 워낙 이제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2분기만큼 높은 성장률을 보이지는 않더라도 3분기에 꾸준한 모습을 보인 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차세대 약물, 차세대 세노바메이트에 대한 도입 이 건이 걸려 있습니다. 얼마나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업들은 상당히 우량한 기업들이죠. 돈을 다 벌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변동성도 낮을 수밖에 없죠.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일단은 정확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확률입니다. 정확하게 할 수도 없거니와 애널리스트들이 타깃 프라이스를 정했다고 해서 고지고대로 믿을 사람도 없고 이 변동폭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애널리스트들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숫자에 대한 신뢰성이 있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고 가치가 없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죠.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성공 확률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제가 바이오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적어도 3-4 종목으로 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요. 아무리 좋은 신약 개발 회사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격적인 성향 아니면은 보수적인 성향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투자자를 모델로 삼아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개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편이 좋다라는 거고요. 절대 몰빵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는 학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학회에서 중요한 임상 결과들을 발표를 하죠. 따라서 학회가 어느 정도 남았느냐에 따라서 많이 갈리는데요. 하반기에 SITC, 애쉬라는 혈액암 학회 둘 다 면역 관련한 항암제에 대한 연구 개발을 발표하는 SITC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업체로는 한미약품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임상 일상 단계에 있는 약물입니다. 한미약품 HM16390이라는 물질이고요. 인터루킨2 유사체입니다. 최근에 이 인터루킨2라는 약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한미약품이라든가 또 GI 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인터루킨2라는 이 약물은 많이 연구 개발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부작용을 줄이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느냐. 그러니까 우리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게 되는데요. 이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투머, 전혀 반응이 없는 투머를 반응이 나타나는 투머로 바꾸는, 핫투머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터루킨2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미약품 인터루킨2 관련한 임상 1상 단계의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한미약품이 계속해서 좋은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이 SITC에서 발표하는 ABL 바이오입니다. 플랫폼 기술로 두 개를 가지고 있죠. 이 ABL 111이라는 임상명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클러딘 18.2와 41BB라는 이 두 개의 타겟과 결합하는 이중 항체입니다. ABL 바이오가 굉장히 크게 공을 들이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 결과를 발표하고 또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 단독으로도 관심이 있겠지만 즉 3중 병용, 화학 항암제, 면역 항암제 그리고 ABL 112 이 3중 병용을 통해서 최근에 암을 공략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ABL 111 단독 연구 결과가 SITC에서 발표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또 의미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를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혈액 암학회인 애쉬에서는 GI 이노베이션의 GI102가 단독으로 혈액암 임상 1상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리가캠 바이오 ROR1을 타겟팅하는 ADC입니다. LCB71이라는 임상명을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요. 마찬가지로 임상 1상입니다. 전체 안전성에 대한 검증 그리고 일부 암이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리가캠바이오의 LCB84 트롭2 ADC에 대한 굉장히 중요하고 비중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임상 1상 결과가 아직 남아있죠.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바로 2억 달러 수준의 그 마일스톤을 받게 됩니다. 수치하는 것은 아마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GI 102와 키트루다를 병용하는 4가지 난치성 암 대상으로 한 약 20명의 환자에 대한 임상 결과가 향후 2달 이내에 발표가 될 겁니다. 이 데이터가 중요하고 GI 이노베이션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잘 봐야 되는 종목, 가장 좋은 종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저는 항상 한 개의 종목만을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좋은 종목은 없습니다. 늘 임상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한 개의 종목보다는 여러 개의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 바이오는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갔다 먹고 나오고 이런 것보다는 꾸준하게 포트폴리오로서 투자를 해 나가는, 계속해서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쌓아가는 그런 구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 종목 2개는 ABL 바이오와 리가캠 바이오, 이렇게 두 종목은 반드시 넣어서 꾸준히 가져가야 됩니다. 이 두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장 큰 근거는 내년에 신약을 각각 하나씩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LCB14 중국에서 신약 승인될 가능성이 높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BL001 담도암 233 결과가 내년 1분기에 발표가 되고요. 아마 신약 승인 출시가 내후년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신약을 하나 갖게 된 회사 신뢰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그래파디 T,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콘주얼이라는 플랫폼 기술이 들어간 그런 약물들이 신약으로 승인됐다는 것은 다른 약물들이 신약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안전성과 향후의 수익성 모두를 감안한다면 포트폴리오에 충분히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이오 이슈에 의해서 크게 변동성이 있고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리스크라는 건 잠재적인 리스크, 속성적인 그런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신약을 개발하는 신약 개발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자체가 리스크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리스크가 있는가 하면 외부 변수에 의해서 또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회사 자체의 기술력과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선정하는 기준입니다.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그 기준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기술 트렌드, 두 번째는 기술 수출 경험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임상 데이터를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돈이 있어야지 됩니다. 연구개발을 모두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연구개발의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최소한 2년 이상 연구개발할 돈을 현재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정들이 남아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에요. 최소한 3종목 이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면은 아마 어떠한 리스크도 대응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바이오는 과거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30-40%가 쉽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정도 아니다. 파이프라인이 계속 늘어나고 신약이 나오고 임상 3상 단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기업 중심으로 해서 신뢰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변동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달 정도 남았고요. 아까 말씀드리는 많은 부분들이 이 2달 안에 있는 많은 이슈들을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 그 바이오가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술 이전이 너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안 되냐? 6월 달 이후에 10월 지금까지 딱 한 개입니다. 에임드 바이오 딱 한 개입니다. 아까 열심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임상은 그럭저럭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치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고요.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회사들을 보기 드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실력들은 잘 계속 탄탄하게 신뢰성을 갖춰가고 있다. 10월 달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지는 않았지만 탄탄하게 실력을 쌓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을 겁니다. 하나는 그 외에 한쪽 바퀴는 기술 이전인데 이 기술 이전은 바이오를 다시 붐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빅파마들이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전에 서둘러서 중국에 있는 물질들을 다 도입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마 그런 이유로 국내 기업의 기술 이전이 약간 멈춰 있고 중국이 최근에 기술 이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면 국내 기업으로도 이제 기회가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 이전이 되는 순간 기술 이전의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로 이루어질 때 다시 한번 바이오는 좀 붐업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장시간 시청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공적인 코인 투자 리치캠프 월간 코인과 함께하세요.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인 시장에 대한 심층 분석, 거시경제 분석부터 온체인 데이터, 투자 전략, 리스크 관리까지 강보 대표의 월간 코인 매월 리치캠프에서 정기 발행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홍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 최강천 본부장, 염정이사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